예술의 본질이 미의식에 있다면은 동서양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동양화에서 이 문인화, 뭐 남종 문인화라고도 부르고, 뭐 그냥 문인화라고도 부르는데, 동양화는 남종화와 북종화로 나뉘어요. 남종화, 북종화. 이 남종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떤 불교의 선종과 관련돼서 선종이 남종선이 있고 북종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종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깨달음을 중시하는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인화는 여기서 어떤 직업화가가 아닌 이건 이제 직업화가의 그림이라면 이거는 문인들의 그림입니다. 문인들의 그림인데 이 문인들이 왜 그림을 그렸냐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문인하고 화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문인과 화가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문인은 시서화라는 글도 쓰고 또 서예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다 갖춘 걸 이제 삼절이라고 해서 시서화 삼절이라고 불렀죠. 근데 왜 문인들이 그림을 그렸느냐?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거경과 경물에 대한 거경과 경물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것이 문인화예요.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미의식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미의식을 끌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물이 되려면은, 거경과 경물이 되려면은 이 대상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을 가까이 두고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두면서 이 대상과 접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접화가. 그래 거기서 미의식이 생기니까요. 그거를 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경. 경. 의경이라는 거는 어떤 이 경이라는 것이요. 불교에서 온 말이거든요. 불교. 어떤 경지할 때 경인데, 의라는 거는, 의식할 때 그 의잖아요. 요게 이제 소리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소리죠.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이건 파동이죠. 파동. 마음의 소리니까 파동이죠.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의견이라는 개념이 유식사상에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유식사상에서는 인간의 인식 단계를 8가지 단계로, 그렇게 보는데, 자, 의견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죠. 이 동양미학의 핵심은,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인간인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5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촉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외부 대상, 어떤
나무가 있다. 외부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나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 촉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를 신식이라고 그러고요. 신식. 신, 몸신자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시각은 안식. 청각은 귀자를 써가지고 이식. 뭐 후각이라는 거는 이제 냄새이죠. 그러니까 입이 녹각할 때 그 비식이죠. 비식. 그 다음에 미각은 혀설자를 써가지고 설식. 이렇게 되는 설식.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요 사물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입자의 상태를 인식하는 거죠. 이 대상은 사물은 이게 물입니다. 물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까지를 인식하기에는 어려워요. 이 오감은. 근데 이 파동을 인식하는 우리 내부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 이 안에 있어요. 이 아식 안에. 5가지 식을 이제 오식이라고 그러고, 의식을 이제 육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식은, 이 오식의 감각을 종합해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이거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통합적인 인식 방법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 파동에 대한 그 수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신이.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은, 감각은 그냥 껍데기를 보는 거지만, 이 의식은 이 파동을 여기 공명해가지고, 이것과 공명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식 중에서, 이게 이제 정신작용인데, 이 의식 중에서,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고, 이게 주체. 이게 이제 대상. 나와 대상을,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의식 중에서. 그런 의식을, 말라식이라고 얘기해요. 말라식. 말라식. 나와 대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요게 이제 완전히 공명이 안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돼가지고, 수신이 안 되니까 차단이 돼가지고, 이것은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요것과 그 수신이 이루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가운데로 아레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레아식. 심층의식입니다. 심층의식. 여기는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 공명이 이루어지는, 여기 통하는, 바로 통하는 것이죠. 아레아식으로 들어가면은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닌 거죠. 그러나 말라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나와 물은, 사물은, 이거는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라식을, 다른 말로 하면 에고예요, 에고. 에고의식입니다, 에고의식.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에고의식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번뇌, 망상, 집착, 우리의 뭐 어떤 고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여기서 이제 어두워져요. 뭐가 막 껴가지고 시커멓게 어두워진다고요. 여기서. 이 어두워지면은 이거 다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이걸 이제 섬세하게 좀 나눈 거거든요. 어두워지면은 이 의식도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거 같이 어두워져가지고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의식이 여기까지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의 요것들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여기가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까지 요게 다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이제 종자가 돼가지고 나의 어떤 그 행동할 때 요것이 하나의 그 습관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할 때.
이거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업장. 근데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이 아리아식인데, 그래서 아리아식이 하나의 그 윤회의 하나의 그 상태고, 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말라식이죠. 말라식이 이 완전한 의식을 차단해가지고 나와 남을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은 모든 고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그 주관적인 거예요. 우리의 요 활성화 상태, 이 의식이 활성화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말라식에 의해서 시커매지면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아주 편협하게 일부만을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 작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이건 알지 못하고 아무튼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의식은 항상 내 이런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내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과 나 사이에 요 장벽, 요게 이제 가로막힌 것이 요게 이제 어떤 경의 개념입니다. 경이라는 거는 요런 건데, 여기에 이제 의경을 붙이거든요. 의경. 이건 의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상이죠. 내 마음의 상에서 느끼는 이 경계, 이 대상과 나의 이 경계를 말하는 거죠.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를 그리는 거죠. 경계. 의경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걸 그리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대상과 딱 만나는. 이게 물이고 이게 나라면은 무라접하의 상태를 그리는 것이 의경이에요. 무라접하. 다른 말로 이걸 뭐 흉중 구학, 가슴, 내 마음 안에 계곡과 골짜기를 그린다. 바깥에 이 계곡과 골짜기라는 것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계곡과 골짜기가 있어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경을 그린다. 내 마음에서 대상과 만나는 그 지점, 딱 그 경계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화에서는 이 하나의 대상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돼. 이 접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정 있는 대상을 고른 것이 사군자라는 개념이에요. 사군자, 매난국죽, 이런 그 식물들, 군자의 성품을 가진 그런 대상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끼고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래야 거경과 경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경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의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성리학의 그 최고의 대가, 퇴계 이황 선생은 오매불망 매화를 사랑해가지고 항상 매화를 끼고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그 집안 공기가 탁해져가지고 그러면 매화 먼저 치워요. 매화에게 안 좋은 기운을 줄 수 없다 해가지고 매화 화분을 먼저 옮기고 씻고, 또 자기가 병이 들잖아요. 그래도 매화와 각방을 쓰는 거죠. 매화가 항상 같은 방 쓰다가 자기가 병이 들면은 자기의 병의 기운이 매화한테 전달될까 두려워서 매화를 옮겨요. 퇴계 이황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에 한 말이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 얼마나 그 매화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매화에 대한 그 시를 100편이 넘는 그 시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전생은 밝은 달이었지. 몇 생이나 닦아야 매화가 될까라는 그 시를 쓰기도 했는데, 그건 매화에 대한 정말 거경입니다. 거경. 그렇게 매화를 공경하는 거죠. 공경. 그러니까 거기서 경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물. 경물이 이루어지면 취지가 되는 것이고요. 알미 생기는 거죠.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 시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뭐 다 그때는 거기서 그 미의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해도 무슨 예술을 하든지 간에 그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과연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가. 또 이 매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조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일용. 그분도 그 매화 병풍을 둘러치고 잠을 자요. 항상 잠을 잤대. 매화에 관한 시를 새긴 벼루를 사용했고, 매화 글방에서 묵혀둔 먹을 사용했고, 매화에 관련된 시를 100편을 지어가지고 그런 어떤 편액을 만들어서 방을 하나 만들고, 시가 안 지어지면 뭐 매화 차를 마시고, 그 정도로 매화에 대한 이 거경이 되고 나서 그 매화를 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화 접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화의 기운이 내 기운과 막 파동이 막 섞이는 거죠. 섞여 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그 매화 잘 그린 사람 또 누구죠? 그 5만 원짜리 그 뒤에 있는 그 작가 누구죠? 어몽룡이네요. 어몽룡. 5만 원 뒤에 그 월매도 그게 이제 어몽룡의 작품인데요. 이 매화를 그리면서 그 밑 둥치 몇 개 하고 탁탁 솟은 거 흐리게 아주 흐린 목으로 몇 개 그리고 그다음에 달 하나 탁 보일동말동하게 그려놓고, 이거는 요 매화의 요 시각적인 이 감각적인 이 형태를 그린 게 아닙니다. 매화가 갖고 있는 요 내적인 매화의 파동이 갖고 있는 그 정신성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정신성. 그 정신성이 어떤 이 작가의 의식과 만나가지고, 구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닌 거죠. 서양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그림은 구상화라고도 볼 수 없고 추상화라고도 볼 수 없어요. 재현이라는 거는 어떤 그 외형을 그리는 건데, 추상은 그 정신을 그리다 보니까 외형이 사라지는 건데, 근데 이런 문인화에서는 외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신성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의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방식은 어떤 가시적인 걸 통해서 비가시적인 정신세계를 그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백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요. 왜냐하면 여백도 하나의 파동은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그 파동이 계속해서 지구 끝까지 물려 퍼지는 거거든요. 이제 서양의 경우는 정신성으로 가면은 형태가 깨져요. 추상화로 이루어지죠. 몬드리안이 나무를 처음에 사실적으로 그렸다가 점점 추상화되면서 어떤 그 기하학적인 수평성, 수직선만 남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수학적 이성만 남게 되는 거지, 어떤 대성과 나의 교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를 의식하지만, 나무와의 교류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무를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순수한 수학적인 지성으로 소구해 버리는 거죠. 몬드리안 자신도 미술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점차 소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상과 조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지성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 거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물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동양화에서 그 문인화, 특히 이 의경미학이라는 것은 이 거경과 경모를 통해서 미의식으로 가는 하나의 수행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나의 의식을 정화시켜야 돼요. 내가 어떤 이 말라식에 집착과 욕망이 있으면은요, 그걸 통해서 이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수신이 잘 안 됩니다. 이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이걸 지우는 거를 칸트는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관심. 이게 말라식이 뭔가 어떤 집착, 이 집착이 관심이에요. 뭔가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고 무관심하게 봐야 순수하게 이 대상을 직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심하게 바라보기. 과학자들은 이렇게 무심하게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표가 있잖아요. 뭔가 실용적인 목적을 갖거든요. 뭔가 생활에 필요한 뭔가를, 지식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집착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필요한 것만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인 거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직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 의견이 드러나려면은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순수 의식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예술이 하나의 그 수행의 방식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인화의 주제는 의입니다. 의를 그리는 거거든요. 의. 대상과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의를 그리는 거거든요. 의. 이 의라는 것은 이 대상과 이 공명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뭔가 그 공명이 이제 진폭을 일으키면서 확실하게 마음에 뭐가 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의식인데, 그 미의식이 어떤 그 자유롭게 이제 그 손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수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문인화에서는 이 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의라고 그랬죠. 사의. 사실이 아니라 그린다는 거죠. 의를 그린다는 거죠. 의를 그린다. 근데 이게 이제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생기면은 그림을 뭘 그리냐? 그림을 의를 그리는 거예요. 의를 이걸 글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서예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서화가 다 이 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근데 의가 없이 그린다. 그러면은 그림은 기교가 되겠죠. 기교로 빠지는 거죠. 어떤 관습적인 기교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있는 사람은 요것의 어떤 이 느낌이지만, 그 느낌의 상태가 이 형식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그 자기식의 스타일이, 자기 양식의 신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이 충만해지면은 그 상태가 미의식의 상태예요. 미의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유로운 어떤 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교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미의식이 없는 그런 껍데기로서 그림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술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 자, 동양미학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죠. 동양예술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양마스 옛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 미술도 이게 가능하냐? 예술의 본질이 미의식이라면은 현대 미술에서도 이 얘기가 과연 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조금 전에 그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서양 예술의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양 예술에서는 그 서양의 고전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과 어떤 이런 사물이 이 사물이 보잖아요. 이렇게 사물이 볼 때 이 서양 사람들은 이게 주체고 이게 대상이라고 할 때요. 물. 주체에 앞서서 대상이 먼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체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것이 이제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이 맺힌다는 거죠. 이렇게 상이 맺혀가지고, 거꾸로 맺히나요? 상이 맺혀가지고, 이거를 상이 맺힌 거를 화가가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거를 이제 재현이라고 그럽니다. 재현. 여기 머리에 맺히는 거를 이제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상한 거를 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본이고요. 이것이 원본이고, 원본을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읽어내서 표상된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 이것이 고전주의예요. 고전주의. 서양에서 고전 예술이라는 거죠. 고전 예술. 이런 인식론에서 이 대상이 먼저 이 1차적인 것이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이걸 재현을 우리가 이제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쓰잖아요. 이 프리젠테이션은 이거예요. 원본입니다.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게 그림이에요. 이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존재를 2차적인 존재로 옮기는 거란 얘기죠. 이런 인식 방법을 대상 중심적 인식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상 중심적. 이것이 먼저 있다는 거죠. 1차적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 대상을 1차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이걸 반사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참과 거짓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대상과의 어떤 일치성 또는 대상과 얼마나 정확하느냐, 정확성. 이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대상과 닮았느냐, 닮은 정도에 따라서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이 구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양의 고전주의 미술의 어떤 그 인식
그 방식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양의 재현미술이라는 거, 재현미술이라는 것이 이 대상 중심적인 인식론에서 토대를 둔 것이고, 대상 중심적 인식론이라는 것은 대상과 이 원본과의 일치성과 정확성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이제 진리 대응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진리 대응설.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이 원본과의 대응해 가지고 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대상을 시각적으로 본 것을 어떻게 그대로 표상을 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상의 기술이 이제 뭐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하나의 기법이죠, 기법.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그 기법이라는 거죠.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식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어요. 철저하게 어떤 감각에 따른, 이건 이제 시감각이죠. 시감각에 의해서 표상된 세계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러한 표상의 재현의 기교가, 이건 기교죠, 기교. 이 기교가 어떤 그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의식이 없이 기교만 가지고 이 명암법을 만들어내는 기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고전 예술이 아까 그 단토는 바자리 내러티브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 고전 예술이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은 이 의식이 빠지고 기교만 남게 됐을 때 더 이상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고전 예술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현대 미술에 와서 완전히 어떤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이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이 주체 중심적 인식론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불교의 유식 사상을 설명드렸죠. 그게 이제 주체 중심적 인식론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이 대상을 인식한다는, 이 원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이 없어요. 뭔가 있기는 있겠죠. 그냥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는데, 단지 우리의 그 의식에서 요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주체적으로. 주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주체의 어떤 주관에 따른 인식이에요. 주관. 아까 대상 중심적인 인식에서는 이건 객관입니다. 이건 객관이라면은 주체가 중심이 될 때는 이미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관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주체 중심적 인식론으로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18세기 칸트에 의해 가지고 이 물 자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thing in itself. 그 사물의 그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물 자체는 사유할 수는 있으나
이게 뭘까라고 사유는 할 수 있으나 인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거는 파동 플러스 입자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거는 입자적인 요소만 보기 때문에 이 자체, 이 셀프, 이 자체는 이 파동으로서 이거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이잖아요. 본질인데 이 본질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방식이라는 것은 시간과 어떤 공간의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인식 형식이 있는 거죠. 인식 형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인간식의 어떤 그 구성 방식이거든요. 대상을 구성해서 보는 거거든요. 뭐 개가 바라보는 거는 또 다르죠. 또 다른 매나 뭐 새가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요. 박쥐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요. 인식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간식의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대상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칸트가 이제 이거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상 중심에서 주체 중심으로 전환이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게 18세기지만 동양에서는 뭐 한 4, 5세기 정도 될까요? 유식 사상이 나오는 게 일체 유심조, 이 화엄 사상이 나오는 거는 훨씬 더 1000년 이상 더 앞서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동양에서는 이 주체 중심적인 어떤 그 미의식을 중시했는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8세기에 와서 칸트가 이 취미 판단 여기서 이제 어떤 미의식 얘기가 나오는 거죠. 18세기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 칸트의 이런 인식론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과거에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이 먼저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대를 완전히 인간이 중심으로, 인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세계만이 존재한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철학사에 있어서의 그 대변환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훗설의 현상학도 사실은 여기에서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의식 현상이니까 인간 의식에서 이 대상이 의식과 만나는, 아까 그 의경이라고 얘기했었죠. 의경의 그 경의 상태를 훗설은 사태라고 얘기해요. 사태. 어떤 만나는 어떤 그 사태. 이례적인 사건이죠, 이거는.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자. 이게 현상학의 그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이 미의식에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칸트 이후에 현대 미술에 와서 가능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칸트의 미학을, 이 취미 판단을 미학적으로 가져온 것이 모더니즘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서양의 이 모더니즘과 이 동양의 고전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다. 다 미의식을 중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미의식이 이 추의식으로 변하는 거는, 미의식이 어떨 때 우리가 추의식으로 변화하냐는 거죠. 이거는 뭐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불쾌한 사건입니다. 불쾌한 사건이고, 불쾌한 사건이 있을 때 추의식으로 바뀌고, 또 하나는 어떤 습관적 형식이에요. 습관적 형식이 이제 의식을,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의식이 부패하는 거거든요.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근육을 안 쓰면은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의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이 미의식이 빠지는 거는 이 두 번째 경우에요. 습관적 형식으로 굳어질 때, 기교, 어떤 기술로 전락할 때, 예술이 기술로 전락할 때는 미의식이 빠지게 돼 있어요. 생각 없이 그리는 거니까요. 의식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 미의식은 반드시 변형을 일으켜요. 변형. 어떤 창조적 변형이죠, 이거는. 이례적인 어떤 창조적 변형을 일으키는 건데, 자유롭게. 근데 여기서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기술로 전락하면은 획일적인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그래서, 어떻게 이런 추의식으로 변했을 때, 그냥 기술로 전락한 아무 의식 없는 그런 그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작품성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그림을 어떻게 다시 의식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대상을 교체할 때, 대상을 교체하면은 다시 대상에 대한 거경과 경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대상을 교체하면은. 자, 이 기술로 전락한다는 거는 대상에 대한 거경과 경물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기술로 전락해요.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림은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식이 있느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거,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기술로 전락할 때는 대상에 대한 거경과 경물이 안 될 때, 이때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전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상과 접하가 이루어지면은, 이 대상과 내가, 무라 일체가 이렇게 돼 보세요. 무라 일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양이고 음이잖아요. 음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음양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주역에서는 이걸 태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극에서 만물이 창조가 되는 거죠. 만물이 여기서. 만물이 창조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가 그리고 싶은 게 안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는 얘기는 이 대상과의 접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한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지배 관계가 돼도 안 되고요. 종속 관계가 돼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하가 돼야 되네. 접하. 대상과. 이걸 사랑이라고 그랬죠. 접하가.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자식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태어나게 돼 있다고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그 둘 사이에서. 근데 대상이 없거나, 문제가 될 때는, 창작이 안 되는 거는요, 이 대상이 없거나, 대상을 사랑하지 않거나, 접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구경만 한다든지, 뭐 손만 잡는다든지 이래서는 애가 안 나오죠. 매화를 항상 그 태계 이황처럼 그 정도는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거기에서 뭐가 톡톡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현대미술은 미의식을 위해서 대상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 우리가 지구상에 몇 명이 삽니까? 70억 명인가요? 70 몇 억인가요? 그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사람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섞이면은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는 이 뭔가 미의식이 없이, 사랑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전주의에서는 대상이 뭐였습니까? 고전주의에서는 이런 외부의 어떤 그 사물이었어요. 외부 사물. 대상이.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거 이제 고전 미술인데, 현대에 오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을 바꿔가지고, 대상을 바꾸면은 일단 그 대상에 대한 거경이 생기겠죠. 새로운 거니까. 우리가 여행지를 새로운 곳에 가면은 거기에 따른 막 호기심 가지고, 판단 않고 막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상을 바꿔놓으면은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요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제 어떤 미의식이 올라오겠죠. 그 대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낭만주의, 이게 이제 고전주의라면, 낭만주의에서는 대상에 대한 어떤 변천을 보죠. 낭만주의에서는 어떤 그 인간의 내적인 어떤 환상이라든지 상상. 이 고전주의에서는 이거는 외부 사물은 이거는 눈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눈이 아니라 눈 대신에 환상과 상상을 대상으로 설정한 거예요. 대상. 이것이 대상이 되면은 나의 의식이 이 환상과 결합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겠죠. 양식이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대상을 바꾸면은 양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새로움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표현주의. 표현주의에서는 대상을, 뭐 야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어떤 그 인간의 감정으로 대상을 설정해요. 감정. 어떤 외부에서 대상을 찾던 방식에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인간 내면으로 와서 환상이나 상상 또는 감정. 물론 그 감정은 외부 사물에서 비롯된 거지만 사물을 객관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관적인 내적 감정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9세기 전후 인상주의, 19세기 초 인상주의에서는 이것을 어떤 그 빛의 파장을 대상으로 삼아요. 어떤 그 외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서 작용하는 그 색이라는 거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파장으로 보는 거죠. 파장. 그러면 그게 계속 빛에 의해서 그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해 가는 빛의 상태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은 양식이 또 바뀌잖아요. 또 습관적인 관습에 그리는 것이, 관습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리얼리즘에서는 어떤 그 사회 현실을 또 대상으로 삼아요. 과거에는 어떤 그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고전주의에서 그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동안에 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뭐 대상이 사실 추한 게 없죠, 사실은. 대상과의 그 얼마나 밀도 있게 접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것도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9세기 이후에 그래서 많은 이런 대상의 교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주가 있습니까? 초현실주의겠죠. 초현실주의. 다다가 먼저인가요? 다다이즘. 다다이즘에서는 대상을 어떤 뭐 우연적 충동,
뭐, 인간도 그렇고, 뭐, 자연도 그렇고, 이게 꼭 질서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죠. 뭐, 갑자기 태풍이 분다든지, 갑자기 태풍의 경로가 바뀐다든지, 예.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충동을 느낀다든지, 아무튼, 이 이성적인 것만 아니죠, 이 세계가. 그래서 우연적인 것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걸 또 대상으로 삼은 거죠, 다다이즘에서는.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에서는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 무의식을 대상으로 삼아요. 꿈이나든지. 그러면은, 뭐, 그 세계가 또 있죠. 꿈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니까 우리가 꾸는 거잖아요. 뭐 달리 같은 작가는 뭐, 잘 때 이제를 옆에 놓고, 침대 옆에 놓고 자가지고, 꿈은 자꾸 잃어버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걸 바로 그려버리는 거죠. 이 대상이 바뀌면은, 또 이제 어떤 경물이, 여기 작동하기 때문에 미의식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또 뭐 있습니까? 입체주의? 입체주의는 존재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적인 진실, 구조적 진실을 그리는 거고. 또 뭐 기하추상도 마찬가지예요. 미니멀리즘도 뭐 비슷합니다. 미니멀리즘도 구조적인 어떤 본질, 가장 그 핵. 그리고 뭐 팝아트는 어떤 뭐 일상적 사물을 대상으로 삼고요. 이것도 뭐 과거에 대상으로 삼죠. 혹시 대상을 바꾼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 모던은 대상이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대상을, 인간의 어떤 그 이분법적 관념을 대상으로 삼아요. 이분법적 관념이 어떤 중심주의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주변을 억압해 왔다는 거죠. 억압된 것들을 드러낸다든지 중심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대상을 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상은 무궁무진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사군자에서는 매난국적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 대상이 현대로 오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든 그 존재의 여러 가지의 그 층위들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이 바뀌면은 양식이 바뀐다. 어떤 새로움이 나온다는 얘기죠. 새로움이. 대상을 바꾸면은 새로워지고요. 또 하나는 대상을 깊게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보다 깊게 대상을 파고들 때, 요때 또 새로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그 대상을 없이 창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동시대 미술에서 아까 그 단토가 말했던 그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미술의 대상이 본질이 아니라 미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토가 아까 다원주의를 철학이 되는 것이다. 미술이 철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원주의라는 것은 미의식이 되면은 이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미의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원주의라는 거죠. 모든 대상이 다 공존할 수 있다.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선언, 아까 단토가 말했던 그 선언, 응? 예술은 이거 해야 된다. 예술은 이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선언들이 있는데 하나의 선언이 지배적이 되고자 했다면은 오늘날의 컨템포러리 아트는 모든 것이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거나 해도. 예. 왜냐면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의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어떤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지만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죠. 철학적인 그런 자유, 이건 좀 개념 미술 중심이라면은, 이거는 어떤 여전히 그 미적인 그런 것들을 더, 포괄하고 있는 거고요. 창조적 미의식이라는 것은, 신성에 부합된 인간의 이상이고요. 이상적인 삶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예술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면은,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 어떤 그 행복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술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철학은 우리의 그 지식을 이렇게 늘려주는, 어떤 사유를 통해서 지식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이 따로 있고요. 예술은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예술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술과 일상의 어떤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일상마저 미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냥 창조적인 삶이 되니까 예술과 삶의 경계가 없는 거죠. 삶 자체가 예술인데 예술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종말 이후의 예술가들, 예술가는 우리 삶의 양식을 규정짓는 모든 관습적인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미의식이 빠지면 형식으로 굳어진다는 거죠. 기교로 굳어질 때 그거를 다시 어떤 본질에 입각해가지고 다시 그 어떤 삶에 필요한 것으로 이게 다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미학적 인간이다라는 거죠. 미학적 인간. 그래서 21세기를 주도할,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그런 인간이 바로 미학적 인간이고, 미학적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은 직관과 감성, 무관심하게 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가진, 나의 어떤 이기적 욕심과 집착 없이 순수하게 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과 감성력, 그래야 타자와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타자와 소통하고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그 신성한 어떤 창조성으로 매사에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고유한 개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 가지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멋이라는 거는 대상과 내가 이 하나로 접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화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대상은 물이고 물은 하늘의 섭리거든요. 결국 자연이니까 하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것과 내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이게 이제 멋진 사람이죠. 이렇게 예술의 방향을 잡으면은 예술이 동양 미학에서 추구했던 그 인간 완성, 인간 완성의
그 길과 같이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작가 노트 작성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우리가 수업을, 소규모 창작 세미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크게 작은 노트 쓰는 법에서 주제하고, 그 다음에 표현 대상하고, 그 다음에 표현 수단.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기다 맞게 한번 써봐라 라고 제가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온 사람이 거의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제를, 뭔가 설명을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지금 우리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고 있는 건데, 10월 달에 할 때는 한번 이거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요 대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대상을 미술사에서 어떻게 잡아왔는가. 동서양의 그 대상 설정에 대한 그 방식들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이 대상 설정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주제라는 것은 생명수와 같아요. 생명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우물과 같아요. 우물을 파가지고 생명수를 얻는 거거든요. 이 우물을 어디 파야 이 생명수가 나오냐.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를 잘 찾아서 이제 파야 되는 건데, 이 대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이 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수라는 거는 어떤 심층적 메시지가 있는가. 내가 대상을 통해서, 대상은 우물 같은, 그 우물에서 어떤 생명수를 길어 올릴 것인가. 아까 여러 차원의 대상을 설명드렸죠. 뭐 그 중에 하나를 잡아도 좋고, 또는 여기 없는 걸 잡으면 더 좋겠죠. 왜? 대상이 바뀌면 양식이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상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대상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최적화된 대상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심층적 메시지에 최적화된 그런 대상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관심이 지속될 만한 대상인가. 관심의 지속. 너무 일시적인 흥미거리인가. 호기심이 지속돼 가지고 어떤 그 경물이 이루어질 그런 어떤 대상을 잡았는가. 내가 호기심도 없는데 괜히 이 대상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관심도 없고, 사귀지도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요 메시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처음으로 그 대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미 설정한 대상일 경우에는 기존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재해석의 여지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잡았다? 또는 무의식을 잡았다? 그러면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해석해 왔나를 보고
내가 그 대상을 사귀어 보니까 깊게 그걸 몰입해 보니까 어떤 새로운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기의 어떤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런 어떤 그 심층적인 어떤 그 본질과 관련된 어떤 심오한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상식적이어야 돼서는 안 돼요. 상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 뭐 꽃은 아름답다. 이런 메시지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려고 예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계몽이 됐으면 안 돼요. 계몽. 왜? 계몽은 과학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룰을 어기는 거예요. 예술의 룰을 어기는 거예요. 계몽은. 예술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식견에 대해서, 편견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사유의 대상으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뭐 과학처럼 이건 새로 발견되니까 이걸 외워라, 진리다, 이건 외워라, 이렇게 계몽적으로 덤벼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문제 제기와 어떤 사유를 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깊은 통찰을 유도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계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많이 걸려들어요. 자꾸 계몽을 하려고 그래요. 계몽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가 시사적인가, 시사성이 있느냐. 이거는 있어야 돼요. 시사적인. 왜냐하면 우리의 그 당면한 현실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을 줘야 되는 것이지, 다 지나간 뭐 옛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문제의식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사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작가 노트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체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적절한가. 그 다음에 형식이 적절한 형식인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포지션이 또 있는가. 포지션이라는 건 독창성을 말하는 겁니다. 독창적인가. 다른 작가와 중복이 안 되는가. 독창성.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번호를 제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호 쓴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제 완전히 그 구조가 갖춰지면은 그때는 자유롭게 1, 2번을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같이 쓸 수 있어요. 2, 3번도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섞일 수 있는데, 요게 일단은 구조가 잡힐 때까지는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봐야 어디에 문제가, 약점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정신과라면은 이게 내과고 이게 외과 같은 거라면은 문제가 외과적 문제인지 내과의 문제인지 정신과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치료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개를 나누어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내과 갈 건가, 외과 갈 건가, 정신과 갈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단한 결과 대부분의 문제는 대상이 불명확하다. 이것이 불명확한데 깊게 이 대상을 몰입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평상시에 오매불망 이 대상을 화두처럼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그 대상을 사랑하고 사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가 1번이 안 나오는 것이고 3번은 있어도 이게 따로 노는다는 거죠. 각자 따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이런 대상 설정을 미술사에서 어떻게 해왔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있어야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여기서 미의식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도 나오고 여기서 양식도 나온다는 거죠. 사랑을 안고 자꾸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애가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사생아가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랑 연애할 것인가. 그 연애의 대상을, 좀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다 싶으면은 한번 집요하게, 아무튼 공략해 들어가가지고,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대상과 내가 요렇게 되는 그 상태, 물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딱 돼가지고, 여기에서 메시지도 나오고, 형식도 나오고, 자유롭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엔 또, 창작 세미나, 수업이 있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 2, 3번을 나눠서, 이 대상과 한번,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사유가 돼서, 거기서 메시지도 한번 끌어내 보고, 적절한 양식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이 이게 삼위일체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분리하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의 몸으로 삼위일체로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매화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고 계속 함께 하지 않지만은 어디서 언뜻 봤는데 그게 잔상으로 계속 남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옆에 끼고 계속 막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한 거 말고 순간적으로 탁 어디서 스치던 계속 떠오르거나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의 대상을 파고들기보다도 일상에서 뭐 즉흥적으로 필에 딱 맞으면은 뭐 사귀다가 그 주제로 좀 그리다가 또 옮기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 바람둥이. 예? 뭐 한 남자를 지속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 남자를 그런 식으로 계속 스치고 눈에 맞아가지고 잠깐 사귀다 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요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그 예술가가 살아남는 거는 어떤 이 새로운 대상을 설정하든지 그럼 양식이 새로워지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어떤 기교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요,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상을 깊게 들어가서 재해석을 해내든지 그럴 때 그 예술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술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추어 화가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쓱쓱 해보다가 또 좋아하는 게 바뀌면 또 바뀌고. 그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래서 이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를 깊게 들어가야 뭔가 거기서 자기 거가 나오지 계속 이것저것을 건들고 다니면은 결국 확실한 자기 거가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바꿀 때도 이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 대상이 깊어지면서 양식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을 확 바꿔버리면은 이건 깊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땅을 우물을 여기 파다 저기 파다 여기 파고 좀 파다 안 나오고 여기 파다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여기 파고 하다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물이 안 나와요. 생명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건데 그냥 파다가 끝나는 거죠. 물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파보면은 안 나와. 그럼 또 다른 데 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깊게 파면 거기서 이제 물이 막 펄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물로 다른 사람은 나눠줄 수 있어요.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물로. 그 전에는 남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느낌과 어떤 그 일회적인 충동으로 그리는 방식은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그래서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프로로 접근하는 하나의 그 조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